내가 감히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정말 순진하네. 강민주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행복 왕국은 잔인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 도쿄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서프라이즈를 해주기 위해 뒷문으로 들어서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낳아준 여인을 짓밟고 있는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깜짝 놀랄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은색의 고급 제네시스 G90 엔진이 거의 들리지 않는 낮은 웅웅거림과 함께 멈췄다. 그 호화로운 저택의 웅장한 입구 앞에 천천히 정차했다. 민주는 피곤했지만 만족감에 젖어 잠시 차 안에 앉아 독이 든 듯한 침묵을 즐겼다. 세상과 마주하기 전에 짧은 평화였다. 도쿄에서 보낸 사흘은 끊임없는 회의, 고위급 협상, 외교적 만찬으로 가득 찬 고된 시간이었고 잠잘 시간조차 거의 없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회사가 수십억 원의 이익을 가져다 줄 합병을 마무리했기에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집의 정면을 바라보는 동안 어깨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차에서 내리자 그의 명품 이탈리아 구두가 청담동에 위치한 저택의 완벽하게 다듬어진 돌길을 단단하게 밟았다. 집은 그의 앞에 웅장하게 서 있었다. 현대 건축의 기념비와도 같았으며 서울의 햇살 아래 권력, 성공,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발산하고 있었다. 모든 기둥, 모든 창문, 그리고 정원의 모든 세부 사항은 흔들림 없는 성공을 드러내도록 설계되었다. 민주는 고급 실크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면서 문턱을 넘어 가족들에게 환영받을 순간을 미소 지으며 기대했다. 그는 깨끗한 공기, 완벽한 온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두 여인의 애정을 상상했다. 그의 생각은 곧 어머니 김정숙 여사에게로 향했다. 그가 수개월 동안 간절히 설득한 끝에 6개월 전부터 그들과 함께 살게 된 어머니였다. 그는 어머니가 변두리 소규모 아파트의 작고 답답한 공간에서 추억과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던 모습을 떠올렸다. 72세의 어머니가 독립적인 삶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민주는 그것이 자신의 신성한 의무라고 느꼈다. 어머니는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젊음, 건강, 그리고 꿈을 희생하셨다. 어머니를 이 호화로운 집으로 모시고 와서 여왕 같은 삶을 살게 해드리는 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께 했던 모든 약속의 정점이었다.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민주는 그의 아내 윤서연을 생각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은 언제나 그의 완벽한 삶의 모습을 완성해 주었다. 서연은 어머니가 새로운 호화롭고 현대적인 삶으로 이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는 이사를 제안했을 때 아내가 보여준 이해심과 기꺼이 집문을 열어준 달콤한 말들을 기억했다. 민주는 가족을 자신만큼 소중히 여기는 배우자를 찾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기대감에 그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진심 어린 놀라움을 선사하고 열쇠 소리로 자신의 도착을 알리는 격식을 피하고 싶었다. 대신 그는 완벽하게 다듬어진 관목 울타리가 줄지어 있는 옆길로 돌아 주방 근처의 후문으로 직행했다. 그는 불쑥 나타나서 어머니의 놀란 얼굴을 보고 서연에게서 자발적인 포옹을 받을 생각에 즐거워했다. 그는 자신의 진지한 기업 생활에서는 좀처럼 경험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감정을 느끼며 거의 장난꾸러기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옆 정원은 수국과 동백꽃이 만개하여 공기에 향기를 더하고 있었다. 서연이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심어야 한다고 고집했던 세부 사항이었다. 민주는 걸으면서 손가락으로 꽃잎을 만지며 습한 월세방에 살았던 암울했던 시절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다. 장식용 자갈 위를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난에 대한 그의 승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 승리는 김정숙 어머니의 강인함 덕분이었다. 어머니는 섬유 공장에서 이중 교대 근무를 하셨고 그의 학비를 대기 위해 손가락이 피가 날 때까지 재봉질을 하셨다. 어머니께 느끼는 감사함은 깊고 끝없는 바다와 같았으며 그가 이해하기 시작한 이래로 그의 모든 재정적, 개인적 결정을 인도했다. 그는 어머니가 기계 기름과 먼지 냄새를 풍기며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의 수학 숙제를 확인해 줄 힘이 있었던 밤들을 기억했다. 그 기억들은 그가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여의도 금융가를 정복하도록 이끈 연료였다. 이제 김정숙 여사는 쉴 수 있었다. 정원을 걷고 책을 읽고
그저 생존의 압박 없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 생각은 그가 후문 손잡이에 다다랐을 때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게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려 항상 잘 윤활된 메커니즘이 그의 존재를 시기상조로 드러낼 수 있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확인했다. 그는 정원과 주방을 분리하는 작은 전실로 들어섰다. 에어컨이 그를 편안하게 맞이하는 전환 공간이었다. 그는 양복을 벗어 팔에 걸고 여행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단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흰색 테이블 위에 정리했다. 그는 거의 큰 소리로 외치며 기쁨에 찬 귀가를 알릴 뻔했지만 무언가가 그를 아치형 입구를 통과하기 직전에 멈추게 했다. 그가 기대했던 침묵은 없었다. 대신 그는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와 누군가가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명한 소리를 들었다. 평소 같군.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어머니가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전통 음식 중 하나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나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무거운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민주는 청력을 곤두세웠다. 사업가로서의 그의 본능은 그가 상상했던 목가적인 장면과 맞지 않는 무언가가 분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장식용 기둥 뒤에 숨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리고 나서 그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가 알고 있는 달콤한 어조가 아니었다. 그것은 높고 날카롭고 그의 핏속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움을 발산했다. 그것은 환영의 말이나 편안한 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향하는 듯한 공격적인 독백이었다. 민주는 당황하여 서연이 고객 서비스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려고 애쓰며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목소리는 전자장치에 향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에 있는 누군가에게 향하는 것이었고 그 대답은 순종적인 침묵이었다. 민주는 뱃속에서 찔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도쿄에서의 시차 적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메스꺼움이었다. 그는 소금 기둥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고 서류 가방은 납으로 가득 찬 것처럼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호기심은 빠르게 어두운 불안으로 변했다. 그의 삶을 바꿀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그는 몇 밀리미터 앞으로 나아갔고 그가 본 현대적인 주방의 거대한 스테인리스 스틸 오븐에 반사되는 각도를 확보하기에 충분했다. 그가 본 것은 어머니 김정숙 여사가 주방 조리대 위로 몸을 숙이고 있는 모습이었고 서연은 지배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그 옆에 서 있었다. 그 이미지는 서연이 그에게 사진과 메시지로 보냈던 모든 것, 즉 행복한 조화와 화목의 장면과 모순되었다. 그곳에는 조화가 없었다. 그곳에는 그의 어머니가 쪼그라드는 듯 보이는 잔인한 계층 구조가 있었다. 자신의 집에서 공간을 덜 차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가 항상 잠시 미소를 짓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쉬고 계신다고 말했던 지난 몇 주간의 영상통화를 떠올렸다. 이제 그는 그 미소가 눈에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먼 분주함 속에서 그가 무시하기로 선택했던 깊은 숨겨진 슬픔이 있었다. 그는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을 저주했다. 서연이 그에게 팔았던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믿은 자신을 저주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고 전쟁의 북소리처럼 그의 갈비뼈를 때렸다. 그는 정확한 단어를 포착하기 위해 귀를 곤두세웠다. 평소에는 따뜻함의 공간이었던 주방은 이제 디자이너 조명 아래 차갑고 삭막한 신문실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연이 스토브 위에 끓는 냄비를 비난하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관찰했다. 그녀의 얼굴은 절대적인 혐오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민주는 그녀가 밤에 자신의 등을 쓰다듬고 연민과 자선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 여자와 동일한 여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아내의 가죽을 뒤집어 쓴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그가 움직이거나 정상적으로 숨 쉬는 것을 막는 소름 끼치는 계시였다. 그는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했고 필사적인 변명을 찾았다. 어쩌면 어머니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해로운 오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민주는 그 순간 그 신성한 집에서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경멸의 어조에 대한 어떤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친 작업 반장과 인종차별주의적인 관료에 맞서 그를 보호했던 그의 어머니가 이제 자신의 며느리 앞에서 떨고 있었다. 그 광경은 민준 안에 무언가를 산산조각냈다. 그의 완벽한 세상의 균열이 그의 성공의 전체 구조를 무너뜨리려고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위험도가 높은 투자 세계에서 배웠던 전략적 인내심의 교훈을 떠올리며 자신을 침착하게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만약 그가 지금 소리를 지르며 들어간다면 서연은 변명하거나
상황을 조작하거나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탓할 수 있었다. 그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그는 의심이나 거짓말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끝까지 볼 필요가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손의 떨림을 통제하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비극을 지켜보는 조용한 관찰자이자 스파이가 되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냄새는 착각할 수 없었다. 된장찌개였다. 어떤 육체적, 영혼적 질병에도 어머니의 가정요법이었다. 민준에게 사랑, 안전, 그리고 집을 의미했던 그 냄새가 현재 갈등의 근원인 것 같았다. 그 아이러니는 쓰라렸다. 그의 최악의 순간에 그를 위로했던 바로 그 요리가 이제 아내의 분노의 이유가 되었다. 민준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화산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한 분노 때문이었다. 기둥 뒤에 숨어보내는 매 순간은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는 필터 없이 현실과 마주하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비싼 시계를 흘끗 보며 초침을 세고 있었다. 그의 삶이 이제 이 순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것을 깨달았다. 환상으로 가득 차 G90에서 내렸던 민준은 그 복도에서 죽었다. 이제 남은 남자는 경계하고 상처받았으며 위험할 정도로 명료했다. 서연의 입에서 나올 독이든 모든 음절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거대한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왔고 그 아래 펼쳐지는 인간의 드라마는 개의치 않고 공기 중에 먼지 입자를 비췄다. 민준은 이를 악물고 자신의 귀가 확인할 내용을 준비했다. 자신이 틀렸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진실의 무게가 무겁고 피할 수 없게 박혀 있었다. 무대는 준비되었고 배우들은 제자리에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평화를 산산조각 낼 드라마의 비자발적인 관객이었다. 내가 손님이 올 때는 그 역겨운 음식을 만들지 말라고 특별히 말했잖아. 정말 순진하네.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칼처럼 공기를 갈랐다. 민주는 기둥 뒤에서 마비된 채 예상치 못한 폭력으로 모든 단어가 자신의 가슴에 박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녀가 누구에게도 향하는 것을 들어본 적 없는 우월감과 혐오감의 혼합물인 억양 속에 증류된 독이었다. 이제 온 집안에 싸구려 길거리 식당 냄새가 나잖아. 역겨워. 그녀는 마치 된장찌개 냄새가 독가스라도 되는 양 지나치게 관리된 손으로 공기를 부채질하며 말을 이었다. 민주는 아치형 모서리를 통해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낯선 굴복의 몸짓이었다. 김정숙 여사는 항상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었다. 그들이 헌옷을 입었을 때나 사람들이 그녀의 시골 사투리를 놀렸을 때조차도 그러했다. 이제 훨씬 더 어린 여자 앞에서 작고 두려운 모습으로 전락한 어머니를 보는 것은 민준에게 날카로운 신체적 고통을 유발했다. 죄송해요, 서연아. 김 여사가 떨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냥 나 먹으려고 조금만 만들었어요. 기운이 좀 없어서. 순진한 얼굴과 늘 하던 변명은 집어치워 서연은 조금의 자비도 없이 노부인의 사과를 잘라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 이건 당신의 냄새로 영역 표시를 하려는 수동적 공격적인 전술이야. 서연은 주방 조리대 주위를 걸었다. 그녀의 하이힐 굽은 수입 세라믹 타일 위에서 군사적인 권위를 가지고 울려 퍼졌다. 내일은 내 상류층 부인들의 사교 모임이 있는 날이야. 나는 그들이 우리가 변두리 서민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두지 않을 거야. 변두리 아파트라는 단어는 민준에게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고 수십 년 전 학교 운동장에서 들었던 모욕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벽의 차가운 대리석에 기대어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아내가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처리할 수 없었다. 서연은 항상 자신을 국제적이고 개방적이며 글로벌 문화를 사랑하고 자선 행사에서 다양성을 옹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제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은 완벽한 도자기 가면이 떨어져 그 아래에 추악하고 증오심 가득한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 당장 다 치울게요. 김 여사가 주름진 늙은 손으로 행주를 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얼룩을 필사적으로 닦아내기 시작하며 말했다. 환풍기 틀고 창문 다 열게요. 냄새 금방 사라질 거예요. 약속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절박함은 현실적이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들의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에 대한 공포. 민주는 주먹을 깨물어 소리 지르지 않기 위해 그 순간 그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멈추기 위해 방으로 뛰쳐들어가지 않기 위해 참아야 했다. 지금부터 당신은 뒷주방에서 식사하세요. 전에 말했지만 당신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 서연이 차갑게 선고했다. 나는 저녁 식사 시간에 당신 얼굴을 보고 싶지 않고 물론 내 주방에서 당신이 요리하는 그 쓰레기 냄새를 맡고 싶지도 않아. 그 명령은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동물을 훈육하는 사람처럼
평범하게 주어졌다. 민주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세상이 그의 주변을 돌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뒷주방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복도를 장식하고 있는 그의 대학 졸업장과 사업 수상 경력의 금태 액자들이 그의 무력함의 순간에 그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그의 모든 성공, 그가 모은 수십억 원, 그가 얻은 모든 영향력은 가장 중요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 즉 자신에게 삶과 기회를 준 사람을 존경하고 돌보는 임무에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발을 끄는 소리와 참으려는 흐느낌은 어머니가 그 잔인한 명령에 복종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민주는 자신의 완벽한 세상, 자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행복의 거품이 썩은 거짓말의 기초 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의 결혼 생활과 자존심의 전체 구조를 무너뜨리겠다고 위협하며 모든 곳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꼼짝 않고 서서 매일 밤 옆에서 잠들었던 사람이 어머니의 영혼을 파괴하는 소리를 들었다. 충격으로 마비된 그의 손가락에서 서류 가방이 미끄러져 내려와 복도 카펫 위에 소리 없이 떨어져 충격을 흡수했다. 그리고 하나 더. 서연은 끝없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찬 목소리로 김 여사를 쫓아다니며 말을 이었다. 심지어 어머니가 물러나고 있을 때도 멈추지 않았다. 당신의 싸구려 돋보기를 거실, 식탁, 소파 등 아무데나 두지 마세요. 그 잔인함은 그녀에게 스포츠인 듯했다.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반격할 수 없는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이었다. 여기는 당신이 낡은 잡동사니를 우리 디자인 하우스에 퍼뜨릴 수 있는 공용 양로원이 아니에요. 그냥 내 방에만 둘게요. 죄송해요. 가끔 잊어버려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서비스 구역으로 물러나는 중인 것 같았다. 당신의 방이요. 여기는 내 집이야. 알겠어? 민준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산 거지. 서울에서 30년을 살았는데도 한국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늙은 시골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고. 서연이 공격적인 소유욕으로 말을 잘랐다. 그 마지막 문장은 특별한 울림을 가지고 울려 퍼졌고 김정숙 여사의 존엄성과 투쟁의 역사를 공격했다. 민주는 목에 커다란 덩어리가 걸린 듯 느껴져 삼킬 수 없었다. 깊은 슬픔과 불타는 분노가 뒤섞였다. 30년. 그의 어머니는 30년 동안 서울에서 쉬지 않고 일했고 세금을 내고 모범적인 시민을 키워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해본 적 없는 서연이 그를 변호해 줄 수 없을 때 어머니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상황의 부당함이 그의 피부를 태웠고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행복했던 순간에 대해 의문을 품게 했다. 아무에게도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정말로요. 김 여사가 참으려는 울음으로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비를 구하는 간청이었다. 네, 완전히 실패했네요. 서연은 조금의 공감도 없이 쏘아붙였다. 내 친구들이 가정부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당신이 내 남편의 어머니라고 설명해야 할 때 말이에요. 사회적 수치심이 서연의 유일한 진짜 걱정인 것 같았다. 그녀의 지위와 친구들의 인식이. 그들은 내가 당신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며 너무나 가련하게 나를 쳐다봐요. 서연은 노부인의 가슴에 마지막 못을 박으며 덧붙였다. 타일 위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민준을 움찔하게 만들었다. 어머니가 자신의 물건을 모으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아치형 입구를 통해 그는 어머니의 작은 모습이 허리를 숙여 도둑처럼 자신의 밥그릇과 숟가락을 집어드는 것을 잠시 엿볼 수 있었다. 그것은 완전한 패배의 이미지였다. 강하고 자랑스러웠던 여족장이 자신의 아들의 집에서 침입자로 전락했다. 지금부터 당신은 뒷주방에서 식사하세요. 문 닫고 끝날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환풍기 틀어놓으세요. 서연이 명령했다. 나는 식사 시간에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아. 당신은 내 식욕을 망치니까. 그리고 내 손님들이 왜 시골 할머니가 돌아다니는지 궁금해하는 것도 싫어. 비인간화는 완성되었다. 서연에게 김정숙 여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해충이었다. 그녀의 완벽한 삶의 잡지에 나오는 심미적인 불편함이었다. 민주는 뜨겁고 고통스러운 눈물이 자신의 뺨을 따라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지난 몇 달 동안의 수많은 장면 속으로 가라앉았고 기억을 되감으며 그가 무시했던 징후들을 보았다. 서연의 달콤한 설명들이 이제 그의 기억 속에서 울려 퍼졌고 사악하고 조작적인 의미를 띠었다.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일찍 드시는 걸 더 좋아해요, 여보.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너무나 자주 말했었다. 아, 김 여사는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 것을 좋아해요. 자기 방에서 드라마를 보는 게 더 편하다고 하셨어요. 모든 거짓말은 너무나 설득력 있는 보살핌으로 말해졌다. 상을 받을 만한 연기였다. 민주는 서연이 어머니의 문화적 특이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에 감탄했었다.
이제 그는 그 이해심이 실제로는 자신의 코앞에서 조심스럽게 조직된 국내 아파르트 헤이트 인종 분리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멍청했고 눈이 멀었으며 이 일이 반년 동안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징후가 있었을까? 물론 있었다. 어머니의 점차적인 철수, 슬픈 눈빛, 아침의 침묵, 가족 모임에 참여하기를 꺼림,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의 일에 대해 묻는 것을 멈췄다는 사실. 그는 이 모든 것을 나이, 크고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 어려움, 향수병 탓으로 돌렸다. 그가 얼마나 틀렸는지. 어머니는 늙지도 않았고 향수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두려워했고 체계적으로 파괴당하고 있었다. 뒷주방 문이 닫히는 조용한 딸깍 소리가 집의 침묵 속에서 대포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민주는 서연의 하이힐 소리가 주방 타일 위로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사교 모임을 위해 준비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와의 심리전에서 또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낸 것에 만족하면서 그는 더 많은 것을 볼 필요가 있었다. 행동하기 전에 모든 것의 규모를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 얼음처럼 차가워질 필요가 있었다. 민주는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여 주방 입구에서 물러나 그가 시작했던 옆 정원으로 되돌아갔다. 그의 심장은 광란적인 리듬으로 뛰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직접적으로 그 거짓을 폭로할 계획을 짜고 있었다. 그는 변화를 목격해야 했다. 괴물에서 애정어린 아내로의 전환을 자신의 눈으로 보아야 그것을 완전히 믿을 수 있었다. 그는 G90으로 돌아갔다. 그의 발걸음은 자갈 위에서 무거웠고 세상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 놓인 것을 느꼈다. 그는 차에 타고 문을 세게 닫았다. 그런 다음 그는 엔진을 시동 걸었고 일부러 크고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는 평소처럼 자신의 도착을 알리고 집주인이 집에 돌아왔다는 신호를 보내고 싶었다. 그는 속으로 세면서 몇 초를 기다렸고 호화로운 집 안에서 거짓말의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할 시간을 주었다. 그런 다음 그는 엔진을 끄고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고 자신의 얼굴을 중립적인 가면으로 만들었다. 집안의 변신은 즉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가 밖에서 차갑게 계산했던 대로 말이다. 전실의 옆 창문을 통해 민주는 안에서 서두르는 움직임을 잠시 관찰할 수 있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이 마치 물리적인 가면을 쓰는 것처럼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분노가 지워지는 것을 보았다. 잔인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자리를 따뜻하고 환영하며 숙련된 부부의 행복한 표정이 대체했다. 그녀는 빠른 동작으로 검은 머리를 정리하고 실크 치마를 조정하고 뒷주방으로 달려갔다. 민주는 그녀의 가짜로 달콤한 말을 상상했다. 자신이 들어가기 전에 김 여사를 강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어머니, 여보 민준 씨가 집에 오셨어요. 거기서 나오세요. 그는 그 가짜로 달콤한 어조를 거의 들을 수 있었다. 어서요, 거실에 앉아요. 어머니는 여기 뒤에 혼자 계시면 안 되죠. 그녀는 뭐라고 말할까? 민주는 열쇠를 현관문 열쇠 구멍에 넣고 천천히 돌렸다. 금속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문을 열고 목구멍에서 타오르는 분노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여보, 나왔어. 어머니, 저 왔어요. 그는 양팔을 벌리고 전실로 들어서며 알렸다. 서연은 거의 즉시 나타났다. 이제 그에게는 소름 끼치게 보이는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로 그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왔다. 민준 씨, 돌아오신 것을 환영해요. 내 사랑. 그녀는 소리쳤다. 그의 품에 뛰어들어 그에게 배신처럼 느껴지는 뺨에 키스를 했다. 그녀는 부지런히 그의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로 가져가며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연기했다. 누가 오늘 나와 함께 있었는지 보세요. 서연은 민준의 허리에 소유욕 강한 팔을 두르며 말했다. 그녀는 소파에 뻣뻣하게 앉아있는 김정숙 여사를 가리켰다. 어머니의 눈은 아직 남아있는 혼란과 두려움으로 크게 뜨여 있었다. 어머니와 나는 멋진 하루를 함께 보냈어요. 그렇죠, 어머니? 서연은 모순을 허용하지 않는 미소로 물었다. 어머니의 눈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올바른 대답을 찾기 위해 그들 사이를 빠르게 움직였다. 네. 김 여사는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이며 자신의 손에서 위안을 찾으려는 듯 무릎 위에서 손을 비볐다. 오늘 어머니가 놀라운 된장찌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서연은 완벽한 연극 무대에 걸맞은 연기를 계속했다. 온 집안이 너무 좋은 냄새로 가득 찼어요. 정말 가정적인 향이 나죠. 나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맛있는 요리에 우리가 버릇없어진다고 말했어요. 서연은 부끄러움 없이 거짓말을 했다.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강요된 미소와 공손함 뒤에 숨겨진 공포를 느꼈다.
이 여인은 한때 40명의 학생들을 권위 있게 이끌었고 문학과 시에 대해 논쟁했던 여인이었다. 이제 그녀는 침묵하고 두려워하고 굴복했다.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고문자의 거짓말을 지지하도록 강요받았다.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만드셨다고요? 민주는 신중하게 물으며 서연의 이야기를 시험하고 모든 미세한 표정을 관찰했다. 네, 어머니는 온종일 사랑을 담아 요리하셨어요. 서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실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그냥 쉬시라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관대하신지 아시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시죠. 그 거짓말의 대담함은 경이로웠다. 학대를 보살핌과 가족적 관심의 일화로 바꾸어 놓았다. 김 여사의 얼굴에 나타난 혼란은 가슴 아팠다. 그녀는 절대적인 당황함과 불신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칭찬하는 친절한 여성과 불과 몇 분 전에 주방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괴물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하는 듯 보였다. 정말 놀랍네요. 민주는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이 초현실적이고 끔찍한 드라마 속에서 연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정말 맛있을 거예요. 출장 중일 때는 항상 어머니의 요리가 그리워요. 아, 제가 좀 가져다 드릴게요. 앉아서 쉬세요. 서연은 가볍고 봉사하는 발걸음으로 주방으로 향하며 말했다. 김 여사는 잠시 민준과 단둘이 남겨졌지만 그녀의 시선은 말을 할까 두려워 카펫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준은 그녀를 안아주고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서연의 눈과 귀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저녁 식사는 비현실적인 안개 속에서 흘러갔다. 서연은 날씨와 이웃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로 침묵을 채웠다. 민주는 어머니가 어떤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고 작은 동작으로 침묵 속에서 식사하는 것을 관찰했다. 반면에 서연은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을 얼마나 즐기는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신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민준 씨. 집이 훨씬 더 완성된 느낌이에요. 그녀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민주는 너무나 많은 위선 앞에서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쓸개를 삼키기 위해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장면이 지난 6개월 동안 셀 수 없이 반복되었음을 점점 더 커지는 공포와 함께 깨달았다. 모든 행복한 저녁 식사, 모든 긍정적인 보고는 어머니가 고통받는 동안 그를 순종적이고 신뢰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작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잔인함 주위에 가짜 미소의 벽을 세웠고 김 여사를 완전히 고립시켰다. 민주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음식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신성한 집에 감염되도록 허용한 독성 때문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서연은 과도한 보살핌으로 김 여사를 방으로 안내하며 귀한 손님처럼 대했다. 편히 쉬세요, 어머니. 내일 또 즐거운 하루가 될 거예요. 그녀는 문에서 불을 끄며 말했다. 서연이 안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친절함에 지친 듯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정말 다정하시지만 많은 관심이 필요해요. 그녀는 화장을 지우면서 민준에게 은근히 부담을 심어주기 위한 코멘트를 했다. 민준은 침대에서 그녀를 관찰했고 자신이 위험하고 계산적인 적과 함께 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신뢰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났고 차갑고 분석적인 의심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이 속임수가 얼마나 깊이 진행되었는지 알아야 했다. 그는 논쟁할 수 없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밤 민준에게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의 그림자 속에서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날 밤 호화로운 집은 에어컨 시스템에 멀리서 들리는 웅웅거림으로만 깨지는 깊은 침묵에 잠겼다. 민준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깨어 있었다. 옆에 있는 서연의 몸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의 조용하고 규칙적인 호흡은 그의 내부를 갉아먹는 혼란과 분노의 폭풍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가 눈을 감을 때마다 그는 어머니가 주방에서 몸을 숙이고 굴욕당하고 작아진 이미지를 보았다. 그는 서연에게 도망칠 가능성 없이 맞서기 위해 자신이 목격한 것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 새벽 3시에 그는 아내가 가장 깊은 잠의 단계에 있다고 확신했을 때 일어났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위험한 낯선 사람처럼 보이는 여자를 깨우지 않기 위해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는 안방을 나와 카펫이 깔린 복도를 맨발로 걸어 서쪽 날개에 있는 서재로 향했다. 서연이 편집 중이라고 불렀던 그가 2년 전에 설치한 보안 시스템은 갑자기 신의 축복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재문을 부드럽게 닫고 컴퓨터를 켰다. 화면의 푸른빛이 그의 긴장된 얼굴을 비췄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며 집 카메라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시스템은 지난 30일 동안의 고화질 오디오와 비디오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었다. 민주는
지루한 가정 활동 시간을 빠르게 돌려보며 지난 한 주간의 녹화 영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가 어떤 카메라 프레임에서든 서연과 어머니를 함께 볼 때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마침내 그는 3일 전 아래층 복도 녹화 영상에서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서연은 어머니를 벽으로 몰아세우고 위협적인 자세로 그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다. 보기가 고통스러웠지만 오디오는 그 일방적이고 잔인한 대화의 파편을 포착하기에 충분히 선명했다. 당신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어. 당신은 짐이야. 당신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를 평화롭게 내버려둬. 서연이 옌옌거렸다. 어머니의 어깨는 모든 언어 폭력과 함께 축 처졌다. 그녀의 존엄성은 층층이 분 단위로 박탈당했다. 민주는 구토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계속 찾도록 자신을 강요했다. 그는 체계적인 학대 패턴을 문서화해야 했다. 그는 일주일 전 날짜의 주방에서 또 다른 비디오를 발견했는데 이는 더욱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었다. 서연은 어머니가 사랑으로 준비한 송편을 쓰레기통에 직접 버리는 모습이었다. 김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노고와 애정이 파괴되는 것을 손을 모으고 문에서 지켜보았다. 역겨운 시골 쓰레기. 나는 내 남편이 이것 때문에 살찌게 두지 않을 거야. 서연은 목소리를 낮추는 수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행동의 악의는 의도적이었고 가장 아픈 곳, 즉 어머니의 자부심과 사랑을 해치도록 설계되었다. 민준의 손은 이전보다 더 죄책감이 느껴지는 안전하고 암호화된 폴더에 비디오 클립을 저장하면서 떨렸다. 그의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해체하는 국내 공포 갤러리였다. 그는 시간을 거슬러 계속 돌아갔고 거실, 정원, 심지어 현관에서도 사건들을 발견했다. 한 경우에 서연은 어머니의 편지, 즉 그녀의 오랜 친구들의 편지를 숨기고는 나중에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어쩌면 어머니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 어머니는 늙으셨고 건망증이 있으시잖아요. 서연이 말하는 동안 김 여사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편지를 찾고 있었다. 그것은 가스라이팅 캠페인이었다. 김 여사가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믿게 만들려는 계산된 노력이었다. 민주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그의 가슴에 커다란 돌처럼 배신감의 무게를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잔인함이 아니었다. 이것은 어머니를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고 파괴하려는 체계적인 계획이었다. 서연은 김 여사가 떠나거나 민준이 그녀를 양로원에 보내기를 원했고 그녀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었다. 그가 결혼했던 여자는 고통의 전략가였고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숙련된 조작자였다. 그는 서재 창밖을 내다보며 하늘이 첫 새벽의 색깔로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전혀 잠을 자지 못했지만 분노의 아드레날린이 그를 깨어있고 레이저처럼 집중하게 만들었다. 그는 충분한 시각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능하다면 인간 증인으로 모든 것을 강화해야 했다. 그는 온종일 집에 있었고 모든 것을 보았을 박미자 이모님을 생각했다. 그는 모니터를 끄고 서재를 어둠 속에 남겨두고 가죽 의자에 앉아 다음 단계를 숙고했다. 그의 집과 어머니의 존엄성을 위한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는 질 의도가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흘린 모든 눈물이 무자비한 정의로 보답받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약속했다. 그가 서재에서 나왔을 때 태양은 이미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에게 집은 이토록 어둡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상적인 일과가 시작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새로운 눈으로 서연을 관찰했다. 그녀는 정상적으로 행동했고 아보카도 주스를 준비하고 아침 운동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가오는 폭풍을 알지 못한 채 민준은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만큼만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다.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자신의 패를 숨겨두었다. 함정은 놓였고 서연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바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서연이 그녀의 고급 운동 수업을 위해 차를 몰고 떠난 후 집은 조용하고 긴장되었다. 민주는 그녀가 점심 식사를 위해 돌아오기 전에 제한된 시간창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비스 구역으로 향했고 그들과 3년 동안 함께했던 박미자 이모님을 찾았다. 이모님은 항상 조용하고 효율적인 존재였지만 민주는 그녀가 정원에서 어머니와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세탁실에서 그녀를 발견했고 그녀는 수건을 정밀하게 접고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민준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모님은 놀라서 수건을 떨어뜨리고 가슴에 손을 얹으며 초조하게 행동했다. 민준 사장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그녀는 눈을 직접 피하면서 서둘러 물었다.
그녀의 몸짓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꾸중을 들을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불편함을 외쳤다. 이모님, 진정하세요. 저는 옷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민주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그는 문을 닫아 사생활을 확보했고 이로 인해 이모님의 눈은 더 크게 뜨였다.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을 물어봐야 하는데 저에게 완전히 정직해 주셔야 해요. 부탁드립니다. 그는 공손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제 어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김 여사님에 대해. 그녀에 대한 대우에서 뭔가 특이한 것을 보셨나요? 민주는 그녀의 반응을 관찰하며 직접적으로 물었다. 이모님의 손은 수건더미 위에서 멈췄다. 압력으로 인해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녀의 어두운 눈은 본능적으로 닫힌 문을 향했다. 서연이 들을까 두려워하는 듯. 민준 사장님,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일이 필요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다. 부탁드립니다, 이모님. 저는 제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알아야 해요. 민주는 진심 어린 감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간청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이미 보았지만 제가 없을 때 목격한 것을 저에게 말해 주셔야 해요. 그의 어머니를 보호한다는 언급은 가정부 안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박미자 이모님은 너무 오랫동안 무거운 비밀을 지고 있었던 것처럼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주는 작은 방에서 감정의 산사태가 터졌다고 생각했다. 이모님이 침묵 속에서 목격했던 수개월간의 잔인함을 떨리는 목소리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연 사모님은 사장님 어머니를 끔찍한 이름으로 계속해서 모욕하셨어요. 이모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다. 그녀는 늙은 시골 사람이라고 불렀고 이런 사람들이 명성을 망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더 심한 말도요. 사장님, 그녀는 김 여사님에게 이 방에서 혼자 식사하도록 강요했어요. 이모님은 구석에 있는 작은 접이식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녀는 여사님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요리가 역겹다고, 여사님이 식사하는 것을 보면 메스껍다고 했어요. 민주는 세제와 더러운 세탁물에 둘러싸인 그곳에 어머니가 앉아있는 것을 상상하며 자신도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 이미지는 너무나 존엄성이 없어 숨쉬기가 어려웠다. 분노가 그의 뱃속에서 산처럼 끓어올랐다. 가끔 서연 사모님은 여사님이 사랑으로 만든 음식을 여사님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이모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다. 저는 여사님이 아무 말 없이 우시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사모님이 안 보실 때 쓰레기통에서 음식 잔반을 집어드시는 것도요. 민주는 이야기의 잔인함 앞에서 무릎이 약해져 세탁기에 기대야 했다. 왜 저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이모님?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어요? 그는 고통스럽게 물었다. 서연 사모님이 저를 협박하셨어요, 사장님. 이모님은 이제 노골적으로 울면서 말했다. 사장님이나 누구에게든 말하면 당장 해고할 거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안주인인 사모님 말은 들어도 저 같은 가정부 말은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서연의 조작은 완벽했다. 그녀는 자신의 폭정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두려움과 사회계층을 이용했다. 그녀는 제가 청담동에서는 어떤 집에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도록 할 거라고 했어요. 이모님이 흐느꼈다. 저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장님.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는 앞에 있는 여자에게 연민의 물결을 느꼈다. 아내의 공포 통치의 또 다른 희생자였다. 서연은 김 여사를 변호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가두는 두려움에 기반한 침묵의 웹을 만들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모님을 해고하지 않을 것이고 그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확신시켰다. 여사님은 너무나 친절하시고 너무나 온화하세요. 제가 괜찮다고 말해도 항상 도와주려고 하세요. 이모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여사님은 저에게 사투리로 단어를 가르쳐 주셨고 제 아이들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그분은 성인이세요. 이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이모님의 증언은 김 여사가 학대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대로의 친절한 여성으로 남아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님. 정말 용감하세요. 민주는 잠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지금부터 이 집에서는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제가 약속합니다. 이모님은 짐을 나눈 것에 안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서연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민주는 새로운 결의에 차서 세탁실을 나섰다. 목소리가 없는 자들의 진실로 무장했다. 그는 복도를 걸으면서 자신이 동맹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그들이 침묵하고 두려워했지만 집의 권력 구조는 곧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었고 그가 그 촉매제가 될 것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지 그의 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서연이 매일 짓밟았던 기본적인 정의,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서재로 향했고
아내에 대한 자신의 파일에 이모님의 증언을 추가했다. 대화의 세부 사항을 기록하면서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눈이 멀었는지 깨달았다. 서연의 인종차별과 계급주의는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성격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그는 과거의 미묘한 언급들, 무해해 보였던 농담들을 무시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고통스럽고 절대적인 명확성으로 그가 보고 있는 패턴의 일부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서연의 귀가를 경고했다. 그는 그녀의 가벼운 발걸음과 명랑한 목소리가 공중에 인사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의 비밀이 폭로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민주는 서재에 남아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조사 다음 단계에 대비했다. 그와 결정적으로 마주하기 전에 퍼즐의 핵심 조각이 하나 더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이 저녁 식사 후 샤워를 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과 남편의 무지에 자신하며 잠금 해제된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에 남겨두었다. 평소 사생활 존중을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던 민주는 상황이 요구한다고 느꼈다. 치매의 심장이 뛰는 가운데 그는 우아한 장치를 들고 빛나는 화면 위로 손가락을 밀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서연의 아기에 대한 그의 최악의 예상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그는 메시지 앱을 열었고 사교계 전사들이라는 제목의 친구들과의 그룹 채팅을 발견했다. 메시지들은 시어머니 가족에 대한 일상적인 인종차별, 조롱, 그리고 매일의 잔인함으로 가득 찬 끔찍한 파노라마를 드러냈다. 민준의 늙은 시골 짐덩이가 오늘 나를 미치게 했어. 그녀의 친구 송지수에게 보낸 최신 메시지가 말했다. 온 집안에 간장과 절망의 냄새가 나.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민주는 계속해서 읽었다. 다른 대화 스레드는 훨씬 더 나쁘고 비하적이었다. 맹세컨대 이 늙은 시골 할머니들은 죽지 않는 기생충 같아. 일단 집에 들어오면 무슨 짓을 해도 없앨 수가 없어. 민주는 자신의 핏줄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어머니를 해충에 비유하는 것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증오의 수준이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정말 교활해. 친구 베에림이 울면서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했다. 세상에 서연, 너 정말 너무하다. 하하. 근데 진심으로 그녀를 양로원 같은 곳에 보낼 수 없어? 지수가 물었다. 서연의 대답은 민준의 시야를 흐리게 할 정도로 분노를 일으켰고 그의 손을 떨리게 했다. 진행 중이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나는 그녀의 혼란과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무능함을 문서화하고 있어. 몇 달 더 우울증을 겪게 하면 민준에게 그녀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득할 충분한 증거를 갖게 될 거야. 서연이 차갑게 썼다. 물론 그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치매 같은 것을 주장할 거야. 이 음모는 민준이 최악의 악몽 속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사악했다. 서연은 단순히 잔인함 때문에 어머니를 괴롭힌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를 추방하기 위한 법적, 의학적 사례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었다. 민주는 모든 것을 빠르게 스크린샷 찍어 자신의 안전한 개인 이메일로 보냈다. 그가 자신의 마음과 가족을 맡겼던 결혼한 여성은 계산적인 괴물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복잡한 심리전 캠페인을 조직했었다. 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발견은 서연이 자신의 목록을 보관했던 메모 앱을 열었을 때 일어났다. 그는 S사건이라는 제목의 메모를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상세하고 조작된 기록, 날짜와 시간이 기록된 혼란, 주장된 언어폭력,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꾸며낸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월요일, 화장실을 잊고 카펫에 소변을 봤다. 거짓말. 민주는 공포에 질려 읽었다. 수요일, 내가 도와주려고 했을 때 공격적으로 변했다. 사투리로 소리쳤다. 모두 거짓이었다. 서연은 김 여사를 시설에 배치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짜 의료 기록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자신과 타인에게 위험한 짐, 즉 정신을 잃어가는 노부인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민주는 서연이 그와의 마지막 대화에 대해 몇 달 동안 준비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이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물어볼 때를 위해 거짓말의 무기를 모으고 있었다. 그가 저녁 식사 중에 목격했던 연기는 단순한 사회적 위선이 아니라 전략적 계획의 일부였다. 서연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민준이 어머니를 어렵거나 혼란스러운 사람으로 보아야 했다. 이러한 수준의 계획은 공감과 도덕적 의식의 완전한 부재를 요구하는 사이코패스적인 것이었다. 민주는 자신이 그러한 악의 도구를 만졌다는 것에 역겨움을 느끼며 휴대폰을 찾은 곳에 정확히 다시 놓았다. 그는 샤워 소리가 멈추는 것을 듣고 서둘러 침대에 들어가 책을 읽는 척했다. 그의 마음은 배신감을 처리하고 그의 결정적인 반격을 공식화하면서
시간당 1000마일로 작동하고 있었다. 서연은 수건으로 몸을 감싼 채 욕실에서 나왔고 이제 그를 역겹게 하는 가짜 순진함으로 미소를 지었다. 별일 없어요, 여보. 당신 정말 심각해 보이네요. 그녀는 거울 앞에서 얼굴에 크림을 바르며 물었다. 그냥 일 생각, 복잡한 문제. 민주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다. 그의 눈이 그의 증오를 배신할까 두려워서. 안 됐네요. 당신 너무 과로해요.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의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했다. 민주는 접촉에 몸이 굳었고 독사에게 만져진 것처럼 느꼈다. 그날 밤 그는 적과 함께 잠들었고 이것이 그가 그 여자와 침대를 공유하는 마지막 밤이 될 것임을 알았다. 증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고 그의 마음속의 판결은 이미 내려졌다. 서연은 그들의 삶에서 사라져야 했다. 하지만 형을 집행하기 전에 그는 이 비극의 주요 희생자와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왜 그의 어머니, 그 강하고 현명한 여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그 대화는 그의 집을 정화할 폭발전의 마지막 조각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서연이 그녀의 고급 스파에서의 주간 약속을 위해 떠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녀의 차가 진입로에서 사라지자마자 그는 계단을 올라 손님방으로 향했다. 그는 어머니가 창가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고 그녀의 거칠고 늙은 손은 무언가를 하느라 바빴다. 어머니는 다채로운 대나무 조각으로 작은 전통 서예붓과 종이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교사였던 시절부터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습관이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향냄새가 나는 방으로 들어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 여사는 시선을 들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섬세한 서예 작업 위에서 멈췄다. 긴장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나타났다. 물론이지 내 아들아, 앉아라. 출장은 어땠니?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구나. 그녀가 대답했다. 민주는 그녀 옆에 의자에 앉아 그녀의 얼굴의 주름과 눈 속의 슬픔을 관찰했다. 출장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실제로 어떻게 적응하고 계신지에 대해요. 민주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저희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세요? 저는 진실을 원해요. 그 질문은 장전된 총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무겁고 위험했다. 김 여사의 눈은 두려움, 고통, 그리고 체념의 감정이 뒤섞인 것을 반영한 후 그녀의 평소 가면으로 돌아갔다. 나는 아주 행복하단다, 민준아. 서연이는 나에게 너무나 잘해줘. 나를 잘 돌봐준단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계속해서 서예 작업을 했다. 너는 아름다운 집과 성공적인 삶을 가지고 있잖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정말 고맙다, 아들아. 고마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는 어머니 집이기도 해요. 민주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간청했다. 만약 뭔가 잘못되었다면, 만약 누가 어머니를 함부로 대했다면 저에게 말해주실 거죠? 김 여사의 손은 그녀의 무릎 위에서 완전히 멈췄다. 미완성된 서예 작품이었다. 잠시 동안 민주는 어머니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눈물로 진실을 드러낼 것이라고. 대신 그녀는 그가 수년간의 투쟁과 가난 속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공손하고 보호적인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없다, 얘야. 나는 그저 늙었을 뿐이야. 때때로 피곤하고 건망증이 생길 때도 있지. 서연이는 나에게 아주 참을성이 많단다. 그 거짓말은 그 순간 어떤 잔인한 진실보다 민준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그는 즉시 그 패턴을 인식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그의 어린 시절 내내 보여주었던 것과 동일한 이타적인 보호였다. 집주인이 그들을 차별했을 때 어머니는 그들이 더 나은 이웃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그녀의 사투리를 놀렸을 때 어머니는 그들이 농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항상 그가 증오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세상의 잔인함을 걸러냈다. 어머니, 서연이와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모든 것을 알아요. 민주는 그 거짓을 깨기로 결정하며 말했다. 아무 문제 없단다. 정말로. 김 여사는 놀라운 끈기로 고집했다. 너는 열심히 일했고 좋은 삶을 건설했잖니. 나는 너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서연이는 너에게 좋은 아내야. 그녀는 너의 경력에 도움이 돼. 너희 둘은 함께 보기 좋단다. 그녀는 덧붙였다. 그녀의 침묵과 인고의 고통의 가슴 아픈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김 여사에게 그녀 자신의 고통은 아들의 성공과 안정을 위해 지불해야 할 작고 용인될 수 있는 대가였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가족들이 산산조각 나고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이질적인 결혼 생활이 실패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녀는 민준이 힘들게 건설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 모욕과 고립을 견딜 의향이 있었다. 너의 행복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단다.
김 여사는 더욱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남은 세월이 많지 않은 늙은 여자일 뿐이야. 나는 과거지만 너는 젊고 미래가 있단다. 나는 이혼의 이유가 되고 싶지 않아. 민주는 그러한 이타적인 사랑의 규모 앞에서 그의 심장이 천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의 행복에 금이 가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뒷주방에서 침묵 속에 고통받는 것을 선호했다. 어머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제 뿌리세요.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가족은 희생을 의미한단다. 김 여사는 철학적인 단호함으로 자신의 서예 작업으로 돌아갔다. 나는 네가 여기로 올 수 있도록 시골에서 희생했다. 나는 네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공장에서 희생했다. 이제 나는 네가 너의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희생하는 거란다. 그녀의 말의 무게가 민준을 감쌌고 그의 감정적 부채의 깊이를 드러냈다. 어머니의 침묵은 자신을 위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부정하는 깊은 사랑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민준의 행복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자신이 늙은 가구처럼 취급되며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선호했다. 하지만 그녀를 보호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결혼 생활을 지탱하고 있던 썩은 부분을 드러냈다. 그의 완벽한 삶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던 여인의 체계적인 파괴 위에 세워져 있었다. 민주는 서연과 마주하는 것이 단지 어머니를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살아왔던 편안한 거짓말과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어려운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서의 작품은 어머니의 손에서 형성되었다. 섬세하고 아름답고 연약했다. 어머니처럼 다 됐다. 김 여사는 평화의 제물처럼 서의 작품을 아들에게 내밀며 말했다. 민주는 그것을 받아들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수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표시된 굳은 손가락에 키스했다. 희생은 끝났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돌볼 차례예요. 그는 속삭이며 약속했다. 김 여사는 그의 눈에서 빛나는 결심의 범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폭풍은 곧 터질 것이었고 민주는 공기를 정화할 천둥이 될 것이다. 그날 밤 민주는 어머니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린 후 서연을 찾았다. 그는 그녀가 안방에서 화장대 앞에 앉아 정밀하게 금 장신구를 벗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만족감의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고 자신의 세계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민주는 판결처럼 들리는 확실한 딸깍 소리와 함께 뒤에서 문을 닫으며 말했다. 서연은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거울을 통해 그를 바라보았지만 경계심은 없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당신 집에 온 이후로 너무 조용했어요. 회사에 문제 있어요? 그녀는 태평하게 물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화장대에 놓았다. 당신이 내 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비디오와 메시지에 대해. 서연이 잡고 있던 귀걸이가 벨벳 보석함으로 향하는 도중에 멈췄다. 거울 속 그녀의 반영은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한 동물처럼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민준 씨. 당신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녀는 초조한 웃음으로 주의를 돌리려고 노력했다. 보안 녹화 영상이 있어. 서연, 당신 채팅 메시지도 있어.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민주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어머니에게 뒷주방에서 식사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을 알아. 나는 당신이 그녀의 음식을 버렸다는 것을 알아. 나는 당신이 그녀를 기생충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아.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고 민주는 애정 어린 아내의 가면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갑고 계산적이며 경멸로 가득 찬 시선이 대체했다. 그래서 당신은 내 집에서 나를 염탐했군요. 그녀는 단조롭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내 사생활을 침해했다니 놀랍네요. 당신은 6개월 동안 내 어머니를 고문했어. 민주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고문이라니요? 나는 내 집에서 경계를 설정한 것뿐이에요. 내가 한 일은 그거예요. 서연이 일어서며 소리쳤다. 그 늙은 시골 할머니는 자신의 냄새와 이상한 습관으로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어. 30년 동안 여기에 살면서 적응도 못하고. 그녀의 목소리의 잔인함은 민준을 강타했고 그녀에게 후회라고는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정숙이야. 그녀는 내 어머니고 당신보다 여기에 더 많은 권리가 있어. 민주는 분노를 억누르며 떨었다. 그녀는 우리의 사회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시골 사람이야. 민준 씨, 인정하세요. 서연은 독을 품고 반격했다. 내 친구들이 와서 시골 할머니가 다리를 끌며 돌아다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싸구려 튀김 냄새를 풍기면서 그 여인은 내가 당신에게 이 집과 이 보석을 사줄 수 있도록 공장에서 일했어. 민준이 상기시켰다. 그녀는 내 삶을 망치러 오지 않고
자신의 양로원을 위해 저축했어야 했어. 서연이 쏘아붙였다. 나는 내 고급집이 시골 월세방이 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녀가 나가거나 내가 나가거나 서연은 관계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의 확신을 가지고 최후 통첩을 던졌다. 이제 선택할 때라고 했잖아. 침묵이 그들 사이에 길게 늘어졌고 무겁고 짙게 한 시대의 끝을 알렸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완전히 낯선 사람, 인간성이 결여되고 얕은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을 보았다. 그녀의 최후 통첩은 쉬웠다. 서연, 나는 당신이 오늘 밤 이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가기를 원해. 서연의 승리감에 찬 표정은 절대적인 불신과 충격으로 사라졌다. 당신 진심일 리가 없어. 당신이 나보다 그 쓸모없는 할머니를 선택한 거야? 그녀는 히스테리하게 소리쳤다. 나는 편안함보다 옳은 것을 선택했어. 나는 내 삶을 준 여인을 파괴한 여자보다 선택했어. 민주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 집에서 나가.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야, 민준. 한국에는 재산 분할법이 있어. 나는 모든 것의 절반을 가져갈 거야. 그녀는 자신의 법적 발톱을 드러내며 위협했다. 당신 친구들은 당신이 아내보다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면 당신에게 등을 돌릴 거야.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게 둬. 나는 당신처럼 생각하는 친구는 원하지 않아. 민주는 방문을 열며 대답했다. 나가. 서연은 옷장으로 돌진했고 분노에 찬 채 여행 가방에 옷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고 모욕적인 말을 외쳤다. 서랍과 옷걸이 소리가 집을 가득 채웠고 김 여사는 놀라서 복도로 나왔다. 무슨 일이야? 왜 소리를 지르는 거니? 노부인이 떨면서 물었다. 서연은 디자이너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고 김 여사 앞에서 순수한 증오의 시선으로 멈춰섰다. 당신이 이겼어. 늙은 마녀? 내 아들과 함께 살아. 너희 둘 다 외롭고 비참하게 끝날 거야. 서연은 계단을 내려가기 전에 침을 뱉었다. 내가 네 남편을 잃게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김 여사는 민준을 멈추려 애쓰며 흐느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유발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그녀가 누구인지 드러내셨을 뿐이에요. 민준은 그녀를 위로하며 단단히 안아주었다. 현관문이 쾅 닫히며 서연의 영원한 떠남을 봉인했다. 쾅 닫힌 후 뒤따르는 갑작스러운 침묵은 정화하는 폭풍 후의 평온함 같았다. 민준은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황폐함을 예상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안도감과 자부심의 번쩍임을 발견했다. 내 아들아, 너는 옳은 일을 했단다. 그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몸을 곧게 펴며 속삭였다. 집은 가구와 소음이 부족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결여되었던 존엄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6개월 후 서울 청담동의 호화로운 집은 민준이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했지만 그가 깊이 사랑하는 곳이 되었다. 서연이 요구했던 잡지 같은 삭막한 완벽함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곳은 진정으로 거주되고 실제 삶으로 가득 찬 집에 따뜻한 혼돈을 가지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책들이 있었고 소파 위에는 아늑한 담요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맛있는 냄새가 공중에 떠다니고 있었다. 한때 사용되지 않는 가전제품의 차가운 전시장이었던 주방은 이제 끊임없는 활동과 색상으로 가득했다. 김 여사의 냄비는 스토브 위에서 즐겁게 지글거렸고 찜기는 공기를 향긋한 만두 향으로 가득 채웠다. 화강암 조리대에는 삶의 흔적, 밀가루, 간장, 향신료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이전처럼 의무가 아닌 진정한 애정으로 준비된 음식의 흔적이었다. 민준아, 저녁 식사 거의 다 됐단다. 손 씻어라. 어머니는 주방에서 강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서연의 그림자 없이 몇 달 동안 그녀가 서서히 회복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민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를 느끼며 식탁에 노트북을 내려놓으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사업은 이혼 스캔들을 견뎌냈고 사실은 그의 가치와 더 잘 맞는 새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번창하고 있었다. 일부 고객들은 그가 그토록 차갑고 계산적인 여자에게서 마침내 해방되었다는 안도감을 조용히 표현했다. 그의 진정성은 전처가 자랑했던 피상적인 사회적 연결보다 비즈니스에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초인종이 울렸고 민주는 문을 열러갔고 그가 최근에 알게 된 뛰어난 건축가 최은지 씨를 발견했다. 그들은 공통된 배경을 공유했지만 민준이 소중히 여기는 깊고 문화적인 연결고리를 공유했다. 은지 씨는 물병과 주스병을 들고 있었고 그의 마음을 즉시 밝히는 밝은 미소를 지었다. 김 여사님의 가장 열렬한 제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은지 씨가 유창하고 매력적인 사투리로 물었다. 여사님이 삼겹살에 곁들이라고 추천하신 주스를 가져왔어요. 민주는 은지 씨가 진심 어린 존경심과 따뜻함으로 어머니에게 인사하는 것을 관찰했고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은지 씨는 김 여사에게 그녀의 류마티스에 대해 물었고
대나무 쟁반 위에서 씻고 있는 전을 진정한 열정으로 칭찬했다. 이것은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었고 서연이 몇 년 동안 연출했던 강요된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를 모든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의 조용한 존중이었다. 그들은 웃음, 이야기, 그리고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식사를 했다. 더러워지거나 냄새가 날까 두려워하지 않고 저녁 식사 후 그들은 뒷정원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김 여사는 붓, 먹, 종이로 낮은 테이블을 준비했다. 이웃의 세 아이들이 심각하고 집중된 얼굴로 쿠션 위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김 여사는 이웃 아이들에게 전통 서예와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지역 사회에서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다. 조심해서 눌러야 한다. 김 여사는 시골 사투리가 섞인 한국어로 말했다. 무한한 인내심으로 작은 손을 이끌었다. 모든 글자가 이야기를 말해준단다. 이것은 그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집을 의미한다. 가족이 안에 있는 집 모양을 보렴. 민주는 유리문 틀에 기대어 자신의 요소 속에서 빛나고 유용한 어머니를 관찰했다. 어머니는 다시 가르치고 있었고 부끄러움이나 사과 없이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며 그녀가 희생했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었다. 다양한 이웃 출신의 아이들은 조상의 예술에 매료되어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은지 씨는 민준의 손에 자신의 손을 살짝 끼워 넣었고 그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는 동안 그들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엮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특별한 빛을 가지고 계세요. 그녀는 민준의 귀에 속삭였다. 항상 그러셨어요. 제가 잠시 동안 그것을 보는 방법을 잊었을 뿐이에요. 민준은 그녀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다. 해가 정원 위로 지면서 모든 것을 황금빛과 따뜻한 빛으로 물들였을 때 민준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편견보다 사랑을, 편안함보다 존엄성을 선택함으로써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수년간의 공허한 탐색과 성공 끝에 그는 진정한 부와 자신의 진정한 집을 발견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1부터 10까지 점수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 실화 이야기 한국을 구독하여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놀라운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